일타 강사가 시원하게 짚어드리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 일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상황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체포영장의 지난주 집행은 불발됐고 어제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언제까지인지 유효기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번 주에 집행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경호처는 절대 순순히 문을 열어줄 분위기 아니고요. 공수처하고 경찰은 이번에는 반드시 뚫겠다 이런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유혈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그런가 하면 한남동 관저 앞의 상황을 쭉 보면 이른바 찬탄 대 반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탄핵 찬성 집회, 탄핵 반대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여튼 물리적 충돌은 좀 없어야 되겠는데요. 음, 1차 때 뭐 성공했으면 모르지만 뭐 두 번째는 더 격렬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쪽이나 음. 막으려는 쪽이나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고요. 음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사실 민주의 큰 위기, 대한민국의 큰 위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가 정면으로 계속 충돌하다가 예. 비토크라시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가 대통령의 운명은 지금 헌재에 맡겨져 있고 음, 야당 대표 운명은 법원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고 음. 헌법기관, 권력기관, 수사기관들이 전부 다 서로를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고 있고 그러네 진짜. 그게 뭐 군이나 검찰, 경찰, 공수처, 경호처 음. 서로 상대방을 다 입건하고 있거든요. 네, 서로 예, 고발하고. 예, 네.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어쨌든 헌법기관들뿐만 아니라 지금 법과 제도, 기관,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수습을 좀 해야 되는데 음. 일단 공수처가 그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첫 번째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냐? 음, 경찰로 이첩해라. 음, 이제 그거고 두 번째 공조본의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뭐 그 체포영장에 나와 있던 형소법 그 예외 조항은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 주류 측 입장이고 그게 뭐 압수수색영장이 아니고 체포영장이니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자 그런데 이게 경찰로 가도요. 국수본은 또 검찰에 입건돼 있어요. 네. 국수본 본부장이 맞네요. 당일날 맞네요. 겸 당일날 네. 그 경찰 병력 음, 그 파견에 네.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가 뭔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되기가 어렵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안 그래도 심리적 내전인데 이제 물리적 충돌까지 나면 그냥 진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심리적 내전. 지금은 사실상 심리적 내전이죠. 국가가 심리적 내전에 빠진 것 같다. 아까 김재섭 의원도 내전이란 표현 쓰시던데. 사실상 그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가 무슨 저기 우리 TV에서나 보던 뭐 아프리카에서 내전 있는 후진국도 아니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충돌 뭐 이런 거 있기 전에 좀 대통령이 자진 출두하면 안 되나. 아니 지금 뭐 바로 감옥에 넣어서 뭐 유죄다 이것도 아니고 이거 나와가지고 조사받으라는 건데 이 조사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그 검찰총장도 지낸 분 아닙니까? 예. 수사기관장을 지낸 분이고 뭐 피의자들이 이렇게 안 나올 때 뭐라고 그동안 말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받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일단 이게 그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니까 일단 수사의 주체를 좀 명확히 하는 게 이게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렇게 직권남용, 검찰이나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로 들어가서 지금 예, 하겠다는 내란으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는 누가 봐도 딱 그 반박할 수 없는 수사 주체가 수사를 하고 빌미를 주지 말자 예, 그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받을 건지 예. 협의를 해야죠. 예, 굳이 뭐 이걸 반드시 그냥 물리력으로 긴급 체포를 해갖고 수사를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일단 그걸 먼저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이게 공수처가 맡아서 가는 게 맞는지. 이게 약간 어떤 힘의 싸움, 자존심 대결처럼 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이제 비춰지니까. 예, 지금 빨리 어쨌든 조사 받고 빨리 수습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경찰 뭐 빌미 안 주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맞고 그럼 빨리빨리 또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수사를 진행하자 그 말씀이신 예,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예. 뭐 그 경찰과 검찰한테 다 이첩해달라 자료 요구해서 다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꽤 됐는데도 뭐 진행이 안 되면 그래서 그 뭐 체포 집행만 경찰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음. 그것도 뭐 법적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요 음. 문제에 대한 정리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수처장이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뭐 여야 양쪽으로부터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첩받은 공수처가 그것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대로 공수처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게 될 거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속 버틸 것 같고 이 뭐 상황은 입장이 바뀔 것 같지 않죠. 지속될 걸로 보여요.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대통령이 말하더라. 근데 지금 대통령 입에서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얘기할 땐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비상계엄이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좀 탄핵 또 내란 수개 혐의로 피의자로 되어 있고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가 지금 다 사법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게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윤상현 의원에 좀 주목하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윤상현, 김민전 의원 정도가 한남동을 찾았고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는 4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관저 앞에 가서 집행을 맡겠다고 서 있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거기가 있는 분들이 뭐 어떤 이유로 갔는지는 제가 뭐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아예 비상계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 음. 그건 대통령 통칭이다. 내란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 뭐 지금 탄핵당할 일도 탄핵도 잘못된 거고 체포는 뭐 불법적인 거니까 그건 뭐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도 일부 있을 것 거고. 같아요. 그건 뭐 모르지만 일부 있을 것 같고요. 또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탄핵도 뭐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렇지만 지금 이 영장은 아니다. 공수처에 의한 지금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적 요소가 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막아줘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예. 그 두 개 앞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좀 섞여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으로 갈 경우에 예. 대선 경선에 좀 뛰어들려고 하는 분들이 그러면 본인들의 그 지지를 좀 얻을 곳이 요 강성 지층들 아니냐 그런 이제 개인적인 그 이해관계 때문에 간 분들도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몇몇 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런데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김기현 의원, 뭐 나경원 의원 떠오르시는 거예요? 저는 제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예. 생각들은 좀 다 다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어차피 대선 경선에 참여하면 역시 탄핵 반대를 하는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좀 선명한 입장을 보여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발생했고 탄핵 인용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자리에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생각들이 섞여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조금씩 이유는 다 다르고 어떻게 보면 스탠스 약간씩 다르지만 이렇게 저렇게 모이다 보니 44명이나 됐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유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국민들 특히 중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분들이 다 계엄을 찬성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인들이 그걸 계산하지 않고 갔을 리는 없는데 이분들은 그럼 왜 어떻게 그렇게까지 가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최근에 나온 지지율의 변화 이게 영향을 준 건 아닐까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은 안 하고요. 지지율 자체는 네. 대통령 지지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하는 기관은 없지 않습니까? 뭐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지지율이라고 하는 조사는 갤럽 같은 데서 발표하는 또 리얼미터에서 발표했던 조사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직무수행 평가라는 거는 그냥 윤 대통령 한 명만 놓고 절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지지율을 떠나서 대통령을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느냐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지금 하는 조사는 네. 지지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네. 물을 수도 있죠. 그거는 윤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어떤 진영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자, 그걸 묻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까지도 포함해서 어느 쪽 주장이 더 옳은 것 같으냐라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결집도는 좀 높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당연히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윤 대통령 개인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예. 긍부정 평가를 묻는 거기 때문에 예, 절대 평가고 예. 그건 낮아질 수밖에. 그러니까 지지하지만,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나 윤 대통령의 생각에 야당이 참 그동안 너무했다라는 걸 동의하지만 대통령 직무수행은 잘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도 이런 조사에서는 이 방식에서는 이 진영에 가담할 수가 있죠. 따라서 조금 올라가는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집이 좀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몇몇 조사들은 이제 제가 최근에 어떤 조사에 대해서 그 좀 설문에 네. 좀 뭐 바이어스가 있다. 그래서 예, 이제 예. 뭐 진보층 응답자들이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솔직히는 내가 그 기관한테 좀 미안해요. 아마 그 조사를 의뢰하는 쪽에서 설문 만들어서 보냈을 텐데 그리고 사실 그 보수층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 설문을 만드는 기관들도 많이 있는데 예, 예. 제가 그걸 뭐 균형감 있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럼 뭐 그날은 이제 이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해서 제 전문가로서 딱 보니까 제가 전문가로서 봤을 때는 동의할 수 없는 설문 방식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거는 양쪽 다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지율이라 지금 나오는 지지율은 그 전에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보다 높게 나왔다고 해서 예. 그게 올라갔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전에는 그건 절대평가고 지금 상대평가고 지금은 다 상대평가고. 포괄해서 묻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의원들한테. 그래서 네.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서 대통령 지지율이 그러면은 움직여야겠네라고 판단한 사람은 없을까? 뭐 그런 거는 아닐 거고 뭐 물론 영남에 있는 의원들은 자기네 지역구 분위기가 아무래도 강경할 거 아닙니까? 네. 탄핵 반대했던 분이 85명이니까 그냥 절반쯤 지금 나온 거니까 뭐 그런 지역구 분위기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2016년, 17년 국면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변수도 있고 또 네.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탄핵 이걸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아울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침 중앙일보 그 그래픽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분류를 해놓은 게 아침에 화제였어요. 맹윤, 찐윤, 친윤, 머윤, 반윤. 계엄 후에 이렇게 분화가 다양하게 됐다라는 이 그래프였는데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시는 분들은 계속 지금 이름을 보고 계시는데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실 것 같긴 해요. 맹윤, 맹렬한 친윤은 김민전, 윤상현 두 의원. 찐윤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대통령실 출신 의원들 예를 들어 뭐 강승규, 구자근 뭐 이런 이철규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친윤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멀어진 사람들은 김도읍, 김성원, 김형동, 뭐 송석준 이런 분들. 반윤은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공개 탄핵 찬성파들 이렇게 나눠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국민의힘은 지금 분화가 되고 있는가? 저는 저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저 분류에 동의하지 않는 건 저 분류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여권의 구심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지금 써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뭐 맹윤부터 구심 아니- 반윤까지.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이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전당대회 전까지는 네. 저 친윤과 반윤이 있었다고 보고 저런 뭐 분류 방식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전당대회 전에는. 음흠. 전당대회 후에는 친윤과 친한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친윤도 있고 친한도 있고 음흠. 한동훈 대표로 넘어갔으니까. 예. 뭐 사사건건 뭐 대립하지 않았습니까? 당원 게시판까지. 그다음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는 저는 친한과 반한으로 갈렸다고 봅니다. 그때 뭐 비상계엄 이후에 누가 친윤이 있겠습니까? 그 친윤했던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반한으로 분류하는 게 맞죠. 그렇죠. 탄핵 후에는 친윤과 친한 모두 지금 급속히 빠른 속도로 지금 소멸 중이라고 저는 봅니다. 구심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윤 대통령이 정적으로 살아나와서 정책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영남의 의원들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아까도 말했지만 예. 지금은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예.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지 아.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예. 가깝다 멀다 뭐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분이 몇 명 되겠습니까? 아, 지금 저는 그 정도로 저는 뭐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국민의힘에서도 힘을 못 쓰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지금 관저압을 지키는 사람들 꽤 많이 있지만 그조차도 자신의 지역구, 나에게 유불리 이걸 따져서 움직이는 거지 진짜 윤 대통령을 뭐 좋아하고 지키고 이쪽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제가 뭐 다 그렇다고 얘기를 뭐 단정적으로 못 하겠고 개인적인 의리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분류를 하자면 네. 적어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윤 대통령의 그 지도자로서의 구심력은 상실됐다. 예. 상실됐다. 그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예. 그럼 지금 구심점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사실상 없죠. 없는 예, 상황. 권력의 공백 상태고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음. 임시로 만들어진 게 원내 중진회의라는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하는 게 좋겠다. 전 원내대표가. 그다음에 뭐 비대위원장은 가급적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 찾고 뭐 원내 중진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다 결정하는 거는 비공식 조직인 원내 중진회의잖아요. 이제 그게 지금 구심력이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공백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가 대통령 후보가 뭐 조기 대선이 와서 네. 누군가 선출된다. 네. 그리고 승산이 있다. 음. 그러면 이제 그분 중심으로 또 빠른 속도로 그게 뭐 홍준표든 오세훈이든 정리가 되겠죠. 이 당은. 그런 식이 될 것이다. 예, 지금은 전 권력의 공백 상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탄핵 심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탄핵 심판. 한 줄기가 이 형사 수사, 형사적인 부분의 수사라면 다른 한 줄기는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가 될 텐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은 헌재가 합니다만 내란죄를 왜 빼냐? 아니다 빼도 뭐 문제 없는 것이다. 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건 제가 뭐 헌법이나 형법에 대해서 뭐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과거에도 이렇게 뺀 거는 뭐 그 변론 그 준비 기일에서 뺀 적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박근혜 그리고 전 대통령 경우. 예. 그리고 뭐 이미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충분히 탄핵 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형법에서 다루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여권지자들에게 제가 이제 주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게 헌법적 위기입니다. 헌정이 중단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예.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네. 이 상태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건 헌법재판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헌법적인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여당은 대통령이나 누구보다도 헌법이 위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도 헌법적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도 헌법 위헌을 했거나 위법을 했으면 탄핵돼야 되고 구속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이죠. 그거 위에 있는 가치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뭐 무슨 뜻으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윤상현 의원이 뭐 윤 대통령이 체제 자체다. 그건 왕정에 쓰는 얘기니까 동의할 수 없는 거고요. 반대로 민주당 야당 지지자들은 헌법적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이 절차적 정당성과 이 속도는 같이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재판과 대선 일정 때문에 이걸 서두르려고 한다. 저는 만일에 이거 헌재가 판단할 거예요. 이걸 늘지 말지를. 예. 헌재도 오해받지 않으려면 예. 이게 만일에 다 할 수 있는 거고 해야 된다면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제가 설문조사에서도 어떤 바이어스 들어가는 조항이 있으면 영향을 끼친다 그랬어요. 네. 당연히 탄핵 소추 안에도 이게 딱 두 번째 들어있었지 않았습니까? 들어있었다면 영향을 끼쳤겠죠. 그 의결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만일에 이거를 뭐 법 기술적으로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자. 공수처도요. 직권남용죄로 들어가고 내란죄로 가면 됩니다. 이 상황은 편법이나 우회로를 거치면 다 전공법으로 해야 됩니다. 헌법을 딱 놓고 안 그러면 심리적 내전이 진짜 내전으로 갈 수 있고 물리적 충돌로 갈 수 있고 승복을 안 할 테니까 모든 책임 있는 분들이 이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좀 맞아. 그때 저기 비상계엄 해제하던 날 네. 우원식 의장의 그 태도 네. 뭐 빨리 하라고 막 할 때도 빨리 계엄 해제 투표하자. 하자 할 때도 이거 절차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 네.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기관장들은 그걸 지켜야 됩니다. 사실은 큰 대의만 봤을 때는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했는데 빨리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우세할 수 있고 그 대의가 더 위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은 아니 공수처가 하든 뭐 이거를 내란죄를 넣든 빼든 그것에 이렇게 집중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박성민 대표 보시기에는 그랬다가 지금 나라가 이렇게 지금 심리적 내전 상태에 있는 것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럴수록 더 철저하게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가야 된다 제가 그 늘 말씀이세요?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 예. 예를 들면은 이런 분들도 있어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유연적 비상계엄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그런데 예. 탄핵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1차 탄핵이 12월 7일입니다. 예. 안 됐죠? 안 됐죠. 실제 통과된 게 12월 14일입니다. 네. 그러면 한 10일 걸린 거 아닙니까? 음. 그때도 뭐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 이런 적이 있어요. 어느 나라가 대통령 탄핵을 이렇게 급하게 하는 나라가 있냐? 국회가 조사도 다 하고 뭐 다 한 다음에 했고 뭐 미국에서는 이렇게 했다. 그러나 그때는 어떤 겁니까? 제2차 비상계엄이 또 가능도 하다. 예. 하루라도 빨리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 맞아요. 이런 국민적 컨센서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탄핵을 일찍 한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음. 그렇게 해서 지금 헌법적 공백 상태도 막았고 대통령의 직무정지도 시켜놓은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누구도 그걸로 갖다 반박하지 않았어요. 아주 소수의 목소리였다는 예, 거죠. 혹시 반박한 사람이 그거를 있더라도 갖다가 아주 소수. 다 뭐 예. 조사를 다 한 다음에 하자. 그러다가 또 제2차 비상계엄이 그렇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그 관련자들이 지금 다 구속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신병이 다 확보돼 있고 지금 예. 수사가 다 받고 있는. 그렇다면 이 수사라든가 탄핵 심리라든가 이런 거는 정확한 절차를 시간이 좀 걸려야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지금 뭐 헌재에 최장 180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헌재 재판관들도 지금 두 분이 4월 18일 그만두게 돼 있는데 그전엔 결론 내려고 할 거고 길어도 그 기한이 있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일주일, 2주일, 한 달 정도 땡기려고 막 서두를 일은 아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수사의 주체, 뭐 네. 탄핵은 탄핵이지만 예. 경찰이냐 공수처냐 예. 이것도 좀 명확히 하고 정확히 그래서 상대방들이 반발할 수 없게 빌미 주지 말자. 빌미 주지 말고요. 빌미 정말 주지 말자. 정확하게 시간이 걸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야죠. 근데 애초에 왜 이 형법상 내란죄라는 걸 왜 그러면 여기 넣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좀 정신이 없어서 막 급하게 하다가 이 부분을 넣게 됐을까요? 이게 넣는 순간 상당히 좀 길어질 수 있고 진짜 형법상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결론이 나는지를 봐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를 국회 소추단이 몰랐을까요? 그건 뭐 알았을 것 같은데 이미 그때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 그 해제대원도 설명을 했고 난 왜 했다. 네. 그리고 이것은 통치행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그거는 위헌적이면 그냥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인데도 그보다는 좀 이건 내란 수괴다. 그리고 그때 그 가담했던 그 군 장성들이 나와서 증언들이 계속 쏟아졌기 때문에 그때 뭐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고 조금 뭐 민주당이나 이거 국회 쪽에서도 좀 이게 나중에 이 문제까지 다루면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랬으면 그때 뭐 조정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더라도 저는 탄핵 그 소추안이 통과되는 데는 무리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어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어제가 아니군요. 국수본에 고발하기로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주당이 탄핵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직무유기로 요거 수위를 좀 낮춘 아니 이유는 직무유기라는 게 경호처에다가 협조 요청 안 했다는 건데 예. 공수처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협조 요청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왜 권한대행이 왜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그러니까 그 경호처에다가 그러니까 공수처에 그 뭐 지시를 부당한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된 것도 예. 그 권한대행으로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리되지 않았고 권한대행이 경호처에다가 그런 협조 지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정리되기 전에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아쉬움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덕수 권한대행도 저는 뭐 계속 그 탄핵으로 갈 일이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지금 마은혁 판사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니까 예. 그거 지금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신청했잖아요. 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시간이 좀 하루 이틀 더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가야 되고 151석이냐 200석이냐도 정리도 안 된 채로 지금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최상목 그 대행도
이거 지금 헌재의 네.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151석인지 200석인지 그게 헌재가 나오면 제가 헌재 재판관 문제를 결정하겠다. 다들 이래야 되는데 뭐에 쫓기듯이 허겁지겁 하다 보니까 나중에 헌법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신다는 예, 말. 예. 그건 나중에. 계엄 분명히 잘못된 거고 이건 예. 역사적으로 심판해야 하고 예. 이거에 분명히 동의하시지만 빌미를 남기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이건 이제 헌법밖에 기준이 없으니까 헌법에 정확히 맞춰서 가야죠, 우리가. 여기까지 일단 듣고 댓글쇼로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박선미 대표님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오늘 조금만 댓글쇼를 이어갈게요. 오늘 본방송에 우리 일타가 좀 길었어요. 다른 때보다. 그러네요. 예, 느낌이. 오늘 길어서 그래도 할 얘기 다 했는데 근데 그냥 진짜 보내드리려니까 5분만이겠다 오늘. 예. 조금 아쉬워가지고 약간만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박성민 대표는 계속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이런저런 빌미 잡힐 것들 막 그런 것들은 좀 빌미 잡히지 않으면서 가야 깨끗하게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문가적으로. 빌미라는 표현도 예. 조금 어폐가 있고요. 예. 정확하게 그 예.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음. 편법이나 우회로나 뭐 그게 우리 그 지난번에도 보면 헌법 있고 법률, 그 법률도 안 지키고 뭐 시행령에 뭐 먼지 쌓이는 거 털어갖고 그냥 그거 갖다 적용해갖고 하고 이런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국가를 지탱하는 건 지금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법조항이나 뭐 이런 걸 다 지져갖고 물론 뭐 야당 대표도 오랫동안 재판을 지원했고 다 그러지만 2000년에 엘고라는 그 부통령이 조지 부시한테 졌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 선거 음. 그 아주 격차가 적었고 아주 적었어요. 그 플로리다에서 갈렸는데 네. 그때도 뭐 선거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뭐 이 법원으로 가고 뭐 부정선거 얘기 나왔지. 뭐 갖고 실제로도 그때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또 그리고 억울도 하죠. 27명이나 그때 선거인단 걸려 있는 플로리다에서 랄프 레이더가 나오지만 않았으면 엘고가 이긴 건데 결국 그렇게 됐지만 결론적으로 엘고가 승복했잖아요. 맞아요. 네. 승복하고 그 부통령이 상원의장이니까 조지 부시 당선자에게 당선증도 직접 그렇게 했는데 그때 얘기한 게 엘고가 뭐냐면 내가 이걸 법원에서 계속 다투면 미국이 무너진다는 거 나라가 아닙니까? 어떻게 되겠냐. 나라가 어떻게 되냐. 이게 나라가 못 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건데 그래요. 빌미 잡힐 것들 막 사실 빌미는 잡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꼬투리는 계속 잡을 수 있어요. 경찰로 넘어가면 넘어가도 잡을 수 있고 뭐 이거 빼고 넣고 계속 잡을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그 빌미 잡는 그 사람 그 행위가 더 문제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불법 계엄이라는 그러니까 비상 계엄이라는 갑자기 난데없이 전시사변도 아닌데 이걸 저질러 놓고 나서는 절차에 있어서 왜 경찰 대신 공수처 막 요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 나라는 계속 이렇게 가는데 이건 자영업자들 다 망해가고 있고 젠슨왕은 지금 로봇 시대 얘기하고 전 세계는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체포하냐 마냐 가지고 막 나라가 쪼개져 있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상식적인 질문은 이거 아닙니까? 그 비상계엄이 있던 날 이게 통칭이다라는 거예요. 통칭이라는 거는 헌법에 하라거나 말라거나가 규정돼 있지 않을 때 옛날에 뭐 박정희 대통령이 뭐 이우락 정보부장을 북한에 보내거나 뭐 북한에 누가 내려오면 다 그거 법 위반이지만 이제 그걸 넘어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럴 때 썼던 용어 같은데 이거는 헌법 77조에 선포부터 해제까지가 쫙 규정되어 있고 전시사변이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닌데 국가 기능이 마비됐을 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비상계엄인데 비상계엄 선포해갖고 국가 기능이 마비됐잖아요. 국무회의는 절차를 지켰느냐, 국회는 통보를 했느냐, 그다음에 그 사유는 맞느냐, 그거 다 안 맞잖아요. 자, 거기다가 설사 다 맞아서 했다고 해도 합법적 비상계엄이라고 하더라도 사법과 행정만 군통제 아래 두는 거지 국회와 선관위는 둘 수가 없어. 그 군대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군대를 보냈잖아요. 경호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뭐 개헌법. 거길 그 뒤에 뭐 끌어내라 그랬다. 이건 뭐 나중 문제로 하더라도 그건 진술이 있는 거니까 지금 그건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거지만 우리가 눈으로 다 봤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탄핵 사유가 발생한 거죠. 이제 그런 상태로 저는 보이고 이 상황이 됐으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
아까 이전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구속시켰던 대통령들은 억울한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법정은 다 정확히 다 그분들 법 몰라갖고 그냥 다 그렇지만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내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여기서 이 나라를 또 분열시키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그쵸. 책임감을 가지고 야 이거 심각하다. 음. 여기 예를 들면은 유튜버들한테 여기 와갖고 일종의 간접에 와서 나 좀 지켜달라고 메시지를 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발언 하나, 선거 국면에 자신의 당 지지하는 발언 하나 했다고 해가지고 탄핵이 되고 탄핵 소추가 통과됐고, 그 다음에 조사받으러 갔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다스 요거였고, 박근혜 뭐 탄핵은 대통령은 아니죠. 탄핵은 이거, 아니었지만 조사받으러 갔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PC, 막 최순실 씨. 근데 지금 거기에 비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 비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 건데 조사조차 거부하고 나라는 두 쪽이 난 이 상황. 그 모든 전 대통령들 네. 조사 과정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검사로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좀 당당했으면 좋겠고,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갔던 거는 그날 메시지입니다. 그 앞에 있는 분들한테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를 보면 뭐 생중계 유튜브 생중계 잘 보고 있다. 그거는 뭐 인사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해 안 된 목은 이겁니다.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우겠다고 했는데 네. 바로 그 일을 해달라고 적어도 윤 대통령을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찍은 분들은. 근데 그 대통령이 모든 합법적 권력을 다 갖고 있는 분인데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에 국가 전복 음모가 있으면 그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서 처벌을 해야죠. 그리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못했는데 지금 탄핵 소추당한 내란 수의 피의자로서 하겠다. 그리고 그 표현 중에 누가 그 표현을 언제 모르지만 국가와 당이 주인이 아니고 국가와 당이 주인이 아니고 그것도 참 이상한 맞지 않는 말인데 국민 한 분 한 분이 근데 국가의 시스템을 부인한 듯한 얘기는 헌재 재판 과정에서도 유리하지 않을 겁니다. 불리하게 네,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럼요. 오히려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첫날 계엄 선포할 때 그 다음 날 나온 것처럼 내가 이거는 위헌적이라고 하면 난 받아들이겠다. 내가 뭐 다 책임지겠다. 대통령 못하더라도 내가 경고하고 싶었던 거는 대한민국이 이대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였다. 나도 책임지고 뭐 탄핵하면 탄핵도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 만든 사람들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당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엄할 때 그런 생각이 소신이었으면 그대로 밀고 가야지. 지금 왜 조사도 안 받겠다. 뭐 계속 빌미, 막 공수처냐 경찰이냐 뭐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그러면서 나라는 두 쪽 나누고 막 기관들끼리 정부 저는 기관들끼리 총뿌리 들이대는 모든 이게 맞는 헌법기관, 건지. 권력기관, 수사기관들이 서로 상대를 다 입건하고 총뿌리 겨누고 있는데 예. 실제로 총뿌리 겨눈 게 아니라 뭐 들리는 말은 뭐 네. 실제 총기를 갖고 있고 사용하려고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발적으로라도 어디서 충돌이 벌어지면 이 감정적인 상태에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저는 헌재도 빌미를 주면 안 된다. 조금의 오해를 받아서 거기도 헌법재판관 8명만 있겠습니까? 거기 직원들도 있고 연구관들도 있고 예. 이분들도 예. 기자들이나 정치인들만 각별히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예, 각별히 그렇죠. 검사들도 공수처도 예. 전부 다 경찰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누구도 승복하지 않고 물리적 충돌로 가면 대한민국 수습이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헌법재판소 자체도 헌법재판관들의 이 심판도 나중에 거부할 것 같은 약간 이런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걱정이 돼요. 마지막 보루, 최후의 보루가 법원이고 헌법재판소인데 여기에 나오는 결정도 이제 거부하는 쪽이 돼버리면 그때는 정말로 나라에 법이 없는 무정부 상태가 돼버리는 건 아닌가. 그건 이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데 네. 최종적인 지금 헌정지서 가면 지금 헌재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은 헌재죠. 이 헌재가 하는 거기 때문에 헌재에 있는 분들은 정말로 각별히 진짜 말 한마디에 어디 빌림이 줄을 수 있는 지금 그 내란죄 빼라는 것도 뭐 여당 여권에 의하면 실제 그랬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이거 굳이 이거 안 해도 이걸로 충분한데 이걸 왜 넣느냐 이렇게 해갖고
권유해서. 권유해서 나왔다면 음. 그거 아니라고 일단 헌재는 부인하고 있지만 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죠. 해야죠. 그러니까 예, 예. 저는 뭐 그 대한민국이 이까지 오는데 민도가 높고 또 중간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판결이 나오고 국회에서 결정된 것도 안 따르는 나라는 그건 진짜 좀 후진국의 내전으로 가자는 건데 그쵸.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정부가 없는 나라인 거죠. 그건 없는 그죠. 거고 예. 그다음에 벌어질 일은 우리가 지금 상상도 못하는 일이니까 네. 지금 단계에서 모든 분들이 지금 일단 제가 생각할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정리를 하자면 본질은 지금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윤 대통령이 계엄 저질러 놓고선 저렇게 조사도 안 받고 버티고 있는 거. 요 하지만 그게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하나 빌미 잡고 꼬투리 잡는 상황이라면 그 빌미를 안 주는 것도 맞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다 법도 무시 뭐 이런 식이 되면 내전 상황 이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이 내란죄를 빼자라는 것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때문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고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도 그냥 넣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근데 어쨌든 헌재가 판단할 거니까 헌재가 예, 판단해야죠. 뭐 그런 말씀이에요. 예, 예. 헌재 판단에 맡기자.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정리를 해봤고 아까 국민의힘 의원 44명의 상황들, 심리들, 뭐 이 스탠스들 분석을 우리가 내피셜이니까 뭐. 예, 스탠스 분석을 해주셨는데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분화가 된다는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조기 대선이 혹시 치러지게 되면은 그때는 그 대선 후보가 구심점이 될 거다라는 요 분석도 해주셨는데 정치 전문가로서 어제 이 뉴스가 막 나올 때쯤에 한동훈 전 대표 목격담이 또 하나 화제가 됐습니다. 강남의 스타벅스에서 뭐 커피를 이렇게 사고 있는 모습을 아마 지지자가 누가 올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언론들이 주목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도 지금 슬슬 좀 몸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우연하게 사진이 찍힌 걸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동훈 대표가 저는 뭐 그 얘기를 좀 뭐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전당대회에 출마할 때도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면 명분이 없으니까 총선 패배 책임 있는 비대위원장이니까 대선 불출마 선언하고 하는 게 맞지 않냐. 저라면 그렇게 권유하겠다. 그 뒤에도 뭐 특검 관련돼서 계속 그 충돌이 있을 때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으로 특검이 어쨌든 그 통과가 되면 그건 한동훈 대표의 정책 자살이 될 거다. 윤 대통령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근데 탄핵 찬성을 사실상 했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지지율이 좀 급락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탄핵 찬성 반대파들은 지금 저 44명의 의원들 말고도 뭐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또 아마 그 원희룡 전 장관이라든가 지금 김기현, 나경원 뭐 또 얼마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윤상현 의원까지 쭉 있는 거고 이쪽에 탄핵 찬성이 불가피했다고 보는 측은 지금 뭐 오세훈,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이런 분들이 예. 쭉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속에서 탄핵 찬성파에서는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유승민, 안철수, 한동훈의 말이 오라도 적어도 탄핵 찬성을 지지했던 분들은 네. 가장 경쟁력 있는 분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몰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리고 저쪽도 지금 저 많은 분들이 저 간접회까지 가 있지만 네. 저기도 선택지는 홍준표, 원희룡 이런 정도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경원 의원이 뭐 대중적인 또 인지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예. 뭐 대체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그 경선을 보면 네. 지난번에 전당대회 경선판을 보면요 반유는 단일화가 됐어요. 단일화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뭐 유승민 의원 전 의원 나올 것처럼 하다가 안 나오고 네. 김재섭 의원 나올 듯 하다가 안 나오고 네. 안철수 안 나오고 하니까 거기는 그냥 한동훈 한 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쪽은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으로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경선판도 그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대선 경선판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나가서 네. 자기가 탄핵 찬성파를 주도했는데 탄핵 찬성을
대표 주자가 되면 승산이 좀 있을 겁니다. 음. 대표 주자가 되기에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또 강타자가 있고 신년 초에 그 보도된 여론조사들 보면 그 세 분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보면 그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그 가상 대결에서 네. 한동훈 대표가 상대적으로 가장 약세로 모든 그래서 조사에 지금 잘 일정하게 생각이 안 나요, 정확하게. 그렇게 나왔어요. 3등으로 나왔기 때문에. 음. 그러나 뭐 그 여전히 뭐 그 이 당이 가야 될 길, 또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은 이 길이다라고 하면서 경선 참여할 수 있고 1월 복귀설이 솔솔 나오던데 어제 1월 복귀는 좀 언론에서. 빠르지 않겠습니까? 예. 어. 지금 얼마나 이제 갈지 모르지만 한동훈 대표 모르는 사람 없고 한동훈 대표가 예. 무슨 일하고 어떤 주장했는지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예. 전 설 지나고 아. 움직여도 그 전에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좀 정리되는. 아. 그러면 저는 한동훈 대표는 언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네. 지금은 비상경과 탄핵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네. 이 국면 속에서는 그냥 안 보이는 게 좋고 아하. 이 국면이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서 수사도 진행되고 네. 헌재가 2월 4일까지 5차까지 탄핵 뭐 심리한다는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고 나면 조기 대선이 만일 가셔야 되면 분위기가 딱 그렇게 바뀔 때쯤 움직이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중앙에서 막 움직이다 갑자기 중앙에서 사라진 정치인들은 좀 불안해하는 심리가 있더라고요. 지역으로 내려간 분들도 그렇고. 정치는 저는 항상 정치인들 컨설팅할 때 네. 뭘 안 하는 게 디폴트다.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네, 네. 정치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뭘 안 해서가 아니라 해서다. 뭘 해서다. 안 해야 될 걸 해서기 때문에. 안 해야 될 걸 예. 해서다. 그러니까 그런 저는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예. 조금 여유를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나온다 안 나온다 쪽에서는 조기 대선 치르면 나온다 쪽에 한 표 던지시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나와라가 아니라 이거는 전망이에요. 나온다 쪽 아니면 안 나온다 쪽. 전망. 아, 저희 그거 못 마시는 걸로 유명한데 경선 참여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세요? 왜 친한파 의원들도 있고 어쨌든 선명하게 이 당이 그 탄핵 찬스 반대파들이 그 경선에 참여해 갖고 계속 그 얘기를 하면 이 당이 그렇게 비칠 텐데 탄핵 찬성했던 분들 그 계엄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 후보군들이 몇 분은 계셔서 빅 스피커가 뭐 유승민, 안철수, 오세훈은 어떻게 네. 할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한동훈 대표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이 여러 명이 맞서서 논쟁을 벌여줘야 이 당이 그래도 비상계엄 지지하는 정당은 아니구나.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당원들도 그렇고 나오지 않을까요? 나온다 쪽에 한 표. 그러면 그 시기는 2월 정도. 아니 시기는 저는 그런 게 맞지 않냐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천한다. 국면이 전환되면 한동훈을 찾겠죠. 그래, 그 한동훈 말이 다 맞은 거 아니냐. 뭐 전당대회 이후에 당이 가야 될 길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판단, 친윤에 대한 판단 이거는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리더십에서. 그러나 상대가 공간도 안 열어주고 또 저렇게 뭐 일방적으로 하니까 뭐 한동훈 대표로서도 무슨 방법이 있었겠냐. 한동훈 젊고 그래 보수에서 보면 그래도 내세울 만한 카드고 전략적 자산이니까 당연히 이 위중한 시기에 다 같이 나와 싸워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도 나와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야당의 이제 이재명 대표 뭐 그쪽 야당 쪽은 원탑이니까 여당 쪽에 대항마가 누가 될 것이냐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직전까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한동훈 대표, 지금은 수면 아래에 있는 한동훈 대표한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마침 어제 저 사진이 화제가 돼서 오늘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오늘 꽤 오래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방송부터 꽤 오래 한 것 같은데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박성민 대표님. 그래요? 저희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아니,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인데 지금 중간고사야. 김현정이 뉴스쇼가 예. 뭘 그런 걸 걱정을 합니까? 아유 걱정해요. 저희도. 아니 제가 이제 CBS 예. 95년이 돼서 예. 아까 이렇게 그 신문 있다 보니까 오늘 엔터테인먼트에서 뭐 SM 30년 이런 얘기가 기사에 있던데 제가 방송이라는 걸 한 게 딱 30년 됐어요. 와. 95년 요 CBS에서 CBS가 첫
방송 데뷔. 예. 와. 라디오 그때 30년 예. 세상에 30년 전이시면 뭐 10살 때 데뷔하셨나? 하여튼 90원 지방선거 예. 앞두고 그 정혜훈 PD가 하는 예. 그분 지금도 있죠. 그럼요. 지금 아, 방송 이거. 잘하고 계시죠. 예. 정혜윤 작가님, 정혜윤 PD. 아, 그때 30년 되셨어요 방송하신지. 와. 아니 그때 하여튼 그때 처음 나와서 예. 방송이 뭔지도 모르고 이 라디오 부스에서 막 그냥 뭐 무슨 행설설하다가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30년 되는 날이 언젠지도 기억나세요? 그건 5월 달일 겁니다. 5월에. 5월 달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케이크 하나 준비하죠 우리. 아니야. 방송 데뷔 30주년. 여하튼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여러분 전화 02로 시작하는 전화 잘 받아주세요. 모르는 번호가 오는데 02다 이러면 여러분 딱 받으셔가지고 어제 라디오 들으셨습니까가 첫 질문인데요. 뉴스쇼는 여러분 라디오예요. 라디오인데 여러분 기계가 없으시니까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것뿐이니까요. 저희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라디오 들었다 하시고 CBS 김현정의 뉴스쇼라고 말씀해 주시면 끝. 임무 완료. 그리고 나서 그 번호가 써 있는 부분을 캡처해서 보내시면 제가 커피 다 드립니다. 그분들께. 요거는 홍보를 좀 하면서 오늘 우리 꿀단지들께 커피 좀 나누죠. 한 3번 골라주세요. 안 그래라는 분이 전화 오면 꼭 받을게요. 커피 한 잔만 주세요. 그런데 네. 뭐 전화 받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화가 잘 안 와. 기다려도 다 안 온다고들 그러세요. 그래서 로또야 안그래님께 로또.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또 한 분 더. 음, 제가 해피님 드릴게요. 해피님. 박성민 대표 30주년 축하합니다. 축하 문자 보내주신 해피님 한 잔 드리고요. 제 김경민님께 드릴게요. 네. 축하드려요. 전문가 맞네. 30년이면 아, 서당계 10년이면 풍어를 울는다는데 30년이면 뭐라도 뭐 저 싫어하는 분은 계속 듣보잡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열렬히 응원하고 지지하는 분보다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다는 거 맞아. 실력이 없다는 거지 뭐 듣보잡은 아닙니다. 예. 박성민 대표가 실력이 없으면 박성민 대표가 듣보잡이면 누가 듣보잡이 아닌 거예요. 예. 저는 우두님도 한 잔 드릴게요. 우우님 한 잔 드릴게요. WOOO라고 쓰셨는데 이분이 뭔가 하나 착각하고 계신 게 있어서 제가 정정을 해드리려고요. 이분 기억 속에는 이번 대선 때,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김현정의 뉴스쇼에 정두원 의원이 출연해서 윤석열 후보 남자답고 배짱 있다라고 했던 걸 들은 것 같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글을 길게 써주셨는데 정두원 의원님은 그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좀 정정을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적어놨거든요. 아까 써주셨는데 우님. 정두원 전 의원이 뉴스쇼에 월간 정두원으로 출연을 하셨었는데 돌아가신 지가 꽤 됐습니다.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나네요. 정두원 의원. 그래서 대선 때는 출연 안 하셨어요. 예, 그래서 뭔가 착각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이야기를 정정하면서 우님께도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젠슨황 어제 보셨어요? 박 대표님? 젠슨황? 하여튼 가죽 자켓 가죽 자켓만 보셨구나. CES에 이게 전 세계 가전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엄청난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전시회인데 이게 이제 젠슨 황이 기조연설을 한다고 하니까 12,000명이 몰렸대요. 세상에. 젠슨 황의 그 기조연설이 온 세계 언론 일면을 도배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 대만 출신이잖아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온 세계는 젠슨 황이 뭐에 주목하는가, AI 다음은 무엇인가, 막 이런 걸 일면으로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우린 뭐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어서 되게 씁쓸하고 되게 좀 그랬어요. 저는 뭐 TSMC 모르스창이 계속 그 전에도 자기들 뭐 인텔이 뭐 한다 그럴 때도 인텔을 다 무시하고 우리 경쟁사는 삼성전자밖에 없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대는 그런 적도 있었는데 맞아. 지금 대만계 젠슨황이나 모르스창이 다 세계를 주도하고 그러니까. 반도체를 주도하고 그것도 사실 참 우리는 지금 막 심리적 내전 아니 진짜 내전 막 이러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지금 비교하니까 삼성전자의 회장은 뭐 맨날 재판받으러 다니고 수사받으러 다니고 여러 가지로 좀 씁쓸한 모습이었고 또 젠슨황 부럽기도 하고 그런 순간에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인사하려고 속보야? 하는데 또 속보 들어오네. 뭡니까?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1월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는 속보. 이렇게 되면 토, 일, 월, 화, 수, 목까지 쉬는 걸로 그래요. 확정. 그 주에 수요일 날은
저는 안 나와도 되는 거죠. 안 나오셔도 돼요. 크리스마스 특집해요. 날도 보니까 바로 답을 안 해주고 뭐 하루 정도 기다리라 그러더니 누가 나오나 봤더니 뉴진스랑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뉴진스가 나오면 당연히 제가 나올 수가 양보하셔야지. 없죠. 예, 1월 27일에 임시 공휴일로 예, 지정이 돼서 징검다리 날이었던 월요일이 공휴일이 됐다는 거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갑자기 이렇게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요번뿐만 아니라 항상 좀 이런 건 미리미리 계획을 좀 기업들이 세울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보름 앞두고 또 쉬어라 이게 이렇게 막 좋지만은 않아요. 이거 제가 30년 아까 얘기하니까 예, 예. 30년이나 됐냐 놀라시는 분들이 예. 있는데 제가 예. 이 일 회사는 그보다 몇 년 전에 만들었고 91년에 만들었고 예. 그렇구나. 제가 정치 네, 네. 선거에 참여한 거는 85년, 87년 대선부터 다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신 분입니다. 올해만 됐습니다. 올해만 돼서 정치 직접 해본 적이 없어서. 여기까지. 오늘도 길게 했네요. 자, 여러분 내일 영하 체감온도 영하 20도인 날입니다. 영하 14도까지 내려가고 체감온도는 20도까지 떨어진다니까요. 든든히 오늘부터 준비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박사님 대표님 화면 카메라 보시면서 굿바이 예쁘게 날려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